오늘 제 발표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현재 일본의 지방이 직면한 위기 상황과 또 대응의 전체상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직면한 지방의 위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본이 직면한 지방의 위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인구 추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일본의 고대 시대부터 중세, 근세를 거쳐서 근대 이후 현재까지, 그리고 또 향후 2100년까지의 인구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는 1868년을 기점으로 해서 근대 이후의 인구가 그야말로 인구 폭발이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872년부터 2008년까지 3.7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현재 2023년이니까 꼭지점에 조금 밑을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100년까지도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는 이런 시대를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인구 구조의 변화도 중요한데요. 제가 참고로 한국과 일본의 자료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일본의 경우에 앞으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2060년도에 고령자 인구가 38.1%, 또 생산 가능 인구가 51.6%로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유소년 인구가 10.2%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72.1%로 상당히 높습니다. 최고점에 현재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60년도에는 일본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에 있다. 또 유소년 인구도 7.7%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생산에 굉장히 불리한 인구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방이 직면한 위기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 격차를 더욱 가속화하는 도쿄 일극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고도성장기만 해도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의 이 3대 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일어났습니다만 현재는 도쿄권으로만 젊은이가 몰려드는 도쿄의 승자 독식과 지방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젊은이들이 진학과 취직을 계기로 도쿄권으로 유입하고 있는데요. 적을 때는 6만 명, 많을 때는 14만 명. 작년도 보니까 14만 명이 조금 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입 초과수인 것이고요. 자, 이렇게 볼 때 고학력자에 편중되어서 지역 간 지역 간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일본의 연구자들은 지역 이동의 계층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더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방의 경우에는 도심 상권의 침체라든지 의료시설의 철수, 대중교통의 축소와 폐지, 또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붕괴, 빈집과 방치된 토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도 심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 서비스가 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3대 도시권과 지방권으로 나누어서 인구 이동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적어도 고도성장기, 일본의 고도성장이 본격화되는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3대 도시권으로의 전입 초과가 있었던 것이고요. 플러스 0보다 위가 전입 초과이고 0보다 밑이 전출 초과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고도성장기에는 이렇게 3대 도시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의 절대 규모도 컸었고요. 그러다가 점차 줄어들면서 2000년대 이후를 보시면은 도쿄권으로만 유일하게 전입 초과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적을 때는 한 6, 7만 명, 많을 때는 14만 명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전망인데요.
2040년도, 2050년도에 일본 인구가 계속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50년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데 매년 50만 명으로 감소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60만 명, 70만 명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7개 도도구현의 광역자치체에서도 그 인구 감소의 폭이 커지는데 인구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그 감소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100만 명 이하 현이 10개인데요. 이것이 이제 2045년도가 되면은 19개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예측치가 나와 있고요. 또 시정촌의 기초자치체도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데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일수록 감소율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이것인데요. 인구 규모 1만 명 이하의 정촌에서는 절반 이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일본이 경험하지 못한 최대의 내정 위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고령화 인구 감소로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현재 일본이 직면한 위기의 어떤 전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일본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중심도시와 주변 시정촌 간의 이 광역행정 협력에 의한 도시권 구상이 되겠습니다. 즉 인구 감소로 인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심도시와 주변 시정촌을 하나로 묶어서 도시권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광역행정협력에 의한 도시권 구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인구 규모 30만 명 정도의 도시권을 60개 내지 70개 정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지방소멸로 유명한 마스다 히로야가 지방소멸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중획도시권인가 그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제한되고요. 또 그것도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렇게 활발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통합인데요. 앞에가 이제 행정협력위에서 기존의 지자체의 경계를 그대로 두고 협력하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행정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체 차원에서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도주제이고요. 또 시정촌 기초자치체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 이제 시정촌 합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굉장히 좀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정치적 허들이 굉장히 높은 사안인데요. 특히 정촌 수장들의 모임인 전국 정촌회에서 이런 사안이 발표될 때마다 굉장히 반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지에 대해서도요. 오사카 그 부지사를 지냈던 하시모토 도루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메이지 슌의 혁명 정도의 에너지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치카와 히로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도쿄 1급 집중만이 일본을 구한다 이런 책을 냈는데 거기에서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거는 정말 혁명이 아니면 실현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모두가 도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주민들의 불만을 분출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허들이 높은 사안이 바로 이런 행정통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방 창생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이 지방창생 사업이 아베 정부가 주도해서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1970년대부터 과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감동할 만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매스미디어에도 많이 소개되고 저희들이 그거를 접할 때는 굉장히 감동하고 우리도 본받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지역도 고령화 인구 감소의 거시적인 흐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과연 저게 성공한 사례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지방 소멸을 막는 치유의 보루로서 여전히 중요하다. 지역이 아무리 돈을 붓는다고 해도 그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살리지 않으면 사실은 제도고 시스템이고 정착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외부로부터의 청년 유입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그 청년들이 어떤 창업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뚜렷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향 말씀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광역 연계협력을 위한 도시권 구상인데요. 이것은 2014년도에 일본 정부가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2050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컴팩트화와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국토의 세포로서 가장 작은 마을 단위에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작은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농산어촌에 이 마을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중간 지역이랄까요? 우리나라 읍내 같은 그런 지역에는 은행 창구도 있고 또 주유소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진료소도 있어서 뭔가 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작은 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5,000개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현재 한 2,000개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게 그 작은 거점이 잘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여기에도 이제 계속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인구 감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할 때 이런 작은 거점이 잘 기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해 볼 수 있고 현재 일본에서는 사실 그 마을에 교통망이 없어져서 마을 주민들이 택시를 운영한다든지 승합차를 운영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팩트시라고 하는 것은 컴팩트화를 단일 도시 차원에서 추구한 것인데요. 도시 기능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한 군데에 집약시켜서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고 또 중심부와 주변 지역으로 사람들의 거주를 유도하고 또 그 외로 시가지가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컴팩트시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생각만큼 잘 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거주지를 이전시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그 반대도 크고요. 또 거주지를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면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그 비용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지방의 교외에 새로운 거주지가 확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자체 간의 인구 뺏기의 특징, 인구 뺏기 어떤 성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택지로 전환해 준다든지 그래서 어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이 조사를 했더니 2005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새로운 거주지가 일본 전역에서 늘어나고 있더라.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면적이요 동경도의 3배에 달한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팩트시도 결코 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도시와 주변 시정청 간의 광역 연계 협력을 위한 도시권 구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주 자리권과 연계 협력, 중추도시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아까 보여드렸고요. 이것이 이제 그 현 단위에서 봤을 때 정주자리권은 중심도시가 5만 명이고 주변 시정촌을 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협력 중추도시권은 중심도시가 20만 명이고 그 주변 시정촌을 묶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소규모 지자체는 도도부에서 직접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연계협력 중추도시권이라고 중심도시 20만 명에서 주변을 묶은 것인데, 요 선언도시가 2023년도 기준으로 40개 도시가 선언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권역이 38권역, 참여 지자체가 372개 시정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언도시는 많지만 선언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정협력을 열심히 활발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 정부가 기본 그 교부금으로 중심도시에 뭐 1.2억 엔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 시정촌은 제가 보니까 몇 천만 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중심도시 선언을 하는 이유는 그런 교부금을 받기 위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 선언도시가 뭐 관광개발이라든지 복지시설, 응급시설의 공동 이용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데 뭐 광역적 시점에서 어떤 도시권의 발전을 꾀하는 이런 사업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뭐 그것은 당연한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등한 권한을 갖는 지자체 수장들이 합의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지역구 선거민을 의식해서 뭐라고 할까요? 지역 이익에 구애받기 쉽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소규모 주변 시정촌은 사실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 발전의 주도권을 중심도시가 뺏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반발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보는 것이 행정통합인데요. 시정촌이 이제 헤이세이 합병이 있었는데 그때 주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현재 이것을 나서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2019년도에 제32차 지방제도 조사에서 답신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시정촌 간 자주적 합병이 인구 감소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대로 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되면 이런 이슈도 다시 정치적인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권역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복수의 시정촌으로 구성되는 권역을 법적인 어떤 규정을 받는 법적인 그런 행정주체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개 도도구현을 통합해서 홋카이도와 나머지 주를 해서 한 10개 정도의 도주로 나누자라고 하는 도주제 주장이 있는데요. 중앙정부는 외교라든지 국방 또 위기관리에 전담하고 나머지 내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도주정부에 줘서 뭔가 새로운 지역발전의 어떤 그 토대로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좀 그 논의가 무르익었다가 2012년도에 아베 정부가 이것을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다가 결국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이 된 이후에 사실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고요. 지금은 사사키 노부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적극적으로 혼자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도 계속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반대하고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재생활동의 성과 과제 살펴볼 텐데요. 지방창생정책 2014년도에 아베 정부에 와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시다 정부로 바뀐 다음에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내세워서 지방창생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활동으로서 이런 지역진흥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있고 그 노하우가 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고요. 또 그 사례집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수백 개, 뭐 하여튼 1000개가 넘는 이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총무성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총무성에 있는 그 올해 2020년도에 수상을 한 지역이 되겠고요. 또 구체적인 사례집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970년대부터 사례집으로서 축적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성공 기법이라고 할까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외부교육 유치한다든지 뭐 여러 활동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었고요. 남다른 신념과 도전 정신을 가진 지도자, 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외부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할까요? 지역재생 활동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중고년층의 소득 증대는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외부에서 젊은이들을 대량으로 끌어들일 정도의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역에 애착을 갖는 젊은이들이 다시 들어온다든지요. 아니면 전혀 근거지가 아닌 이런 접점이 없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IT 기업이 들어온다든지요. 그래서 또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성공한 제조업도 있고 지역 밀착형, 또 지역 과제 해결형 기업 등 굉장히 다양한 기업이 많다. 특히 이 젊은이들이 지역 공헌 활동에도 나서서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바꾸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외부의 대기업도 이런 지역 재생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백화점이라든지요, IT 기업이라든지요, 또 제조업, 식품회사가 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그 물건을 자기네들의 전국 판매망을 통해서 팔아준다든지요. 좀 더 높은 IT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기업에게 있어서는 사회공헌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역에서도 물론 일본에서도 대도시에서의 어떤 그 신생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도 이런 창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하겠습니다. 결국 관건은 청년 세대가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면서 가정을 형성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제대로 된 성공이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때 특히 학교라든지요, 의료시설의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요. 지방의 새로운 인재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이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 세대의 지혜, 기술, 기능, 자산이 젊은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는 좋은 세대 순환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무엇보다도 지방을 살리는 주역은 청년이다. 청년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방 쇠퇴와 소멸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청년은 원래 그 지역 출신인데 나갔다가도 들어올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주자 청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지방 살리는 주역이다. 그래서 청년이 가진 창의성과 도전정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고부가가치형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최근에 이 창업 현황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문 지식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형 창업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으로 가는 이 커리어 루트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대안적인, 즉 경쟁적 대도시 삶에 대한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지방형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좋은 대학 나온 젊은이가 동경에서 일하다가도 이렇게 들어와서 창업하는 사례를 간간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일본은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는 정말 소수는 아니다. 어느 정도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그 흐름을 좀 더 큰 폭으로 확산시켜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이 누구인지 그야말로 전수를 파악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높은 수준으로 교육 투자를 하고 또 다양한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해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지역인재로 길러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커서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젊은이들을 길러낸다면 분명히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어릴 적부터 지역과제에 대한 그 탐구와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이런 학교 수업 같은 걸 운영해서 그 자기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고령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지혜와 기술, 기능, 자산의 이전을 고민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좀 우리에게는 아직 조금 이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일본의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계자 부재로 인한 폐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농촌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경작고기지, 빈집, 방치된 토지 등이 공공자산으로 활용되고 젊은 세대로 이전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일본에서 이제 농지 중간관리 기구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 소유자 불명 토지나 유휴지 등을 포함해서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리거나 매입을 해서 생산 의욕 있는 농업인에게 빌려주고 매각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직접 집약화,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의 이 소유자 불명 토지가 규슈 지역의 면적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식의 어떤 방안이 도움이 되겠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보니까 2021년도에 이 상속한 토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상속토지 국고귀속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왜 소유자 불명 토지 또 사람들이 이 자산 토지를 상속받은 부동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뉴스를 볼 수 있었는데 일본 정부도 고민한 끝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부의 외부로부터의 인재 발굴 및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고요. 저는 농림업의 성장 산업으로의 육성 방안, 또 신규 진입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데 내부에서만 머물지 말고 외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고요. 일본의 지방재생에 성공한 곳을 보면 일본에서 최고의 건축 전문가,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장기간 하여튼 10년 이상의 기간을 같이 참여하면서 지역재생 사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홍보나 마케팅, 지역 매니지먼트에 이 전문가를 고용해서 제대로 좀 해달라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으로 우리 지역을 키우고 싶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 전문가를 모셔오고 또 바도 하나 만들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또 마케팅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케팅 전문가를 모셔와가지고 마케팅과도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마추어적이지 않은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교육 인구나 관계 인구 등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줄 수 있는 인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 출신의 문화예술인, 기업인, 전문가 이 사람들도 굉장히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외지에 나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일본의 지역 재생의 성공 사례를 보면 그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데 그 지역
출신의 예술인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 전문가가 그 지역에 와서 시스템을 개발해 준다든지요. 또 지역 커뮤니티에 편리한 앱을 만들어준다든지 그 지역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기후나 환경 등 지속 가능성에서 지방이 선도하는 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꾸 서울만 보지 말고요. 직접 세계의 무대에 나가서 가장 최고 수준을 지역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유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례를 보면은 그 지역 청년들이 유럽의 그 지역을 보면서 그거를 그대로 그걸 하여튼 참고로 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최고 수준의 어떤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발표를 먼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현숙 교수님의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